지금 이춘배는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바로 처제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혐의인데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특히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저희가 입수한 판결문을 통해서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김단비 팀장, 일단 어떤 사건이었어요? 처제 살인 사건이요? 네, 지금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이춘재는 바로 살인, 그리고 살인 혐의입니다. 강간 살인 혐의인데 바로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인한 혐의입니다. 이걸로 교도소에 지금 수감 중인 건데요. 바로 이 연쇄살인 사건 10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만에 이제 화성에서 동일한 살인 사건을 벌입니다. 바로 가출한 아내를 대신해서 토스트기, 집에 있는 물건을 가져가라며 당시 20살이었던 처제를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청주 집으로 이제 불러들이는데 이때 이제 수면제가 탄 음료를 준비해서 처제를 먹입니다. 수면제를 먹고 잠에 든 이제 처제를 성폭행한 뒤 깨어난 처제를 둔기로 이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둔기로 머리를 때려서 기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킹을 이용해서 숨지게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처제의 시신을 유기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본인의 집에서요 한 1km 떨어진 그 철물점 야적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유기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 발견 당시 경찰의 말에 의하면 그 아주 대형 쿠션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은 비닐봉투가 머리에 감싸져 있었고요. 또한 청바지가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마 실제로 옮기는 과정 중에서 체액이 흘러내리거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그러면 이 처제 성폭행 살인을 입증하기 위한 어떤 증거들도 나온 건가요? 이게 그 현장을 탐문하는 과정에서 이춘재의 집에서 새벽까지 물소리가 났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욕실을 집중한 겁니다. 그래서 욕실에 들어가가지고 욕실을 다시 살펴보는 과정에서 세탁기가 있고 세탁기 밑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장판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틈 사이에서 희미한 혈흔을 찾아냅니다. 그 혈흔을 분석을 했더니 이제 거기서 이제 유전자가 나왔고요. 그게 이제 그 피해자의 혈흔인 게 나와서 이 사건은 검거할 수 있었고 그 이외에도 피해자의 머리카락도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해자의 어떤 그 채모라든지 이런 게 또 도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결국 이춘재 이러한 증거를 들이대자 이런 살인 혐의에 대해서 부인을 하다가 인정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수면제 때문에 잠들었던 처제가 깨어나서 괴로워하자 범행 적발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판결문을 입수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춘재에 대한 성격에 대한 부분도 나오더라고요. 어땠다고 합니까? 평소에는 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폭력적인 성향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아동 학대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또 동서와 같은 살이 그 와이프가 자신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해서 재떨이도 던지고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했고요. 또한 가출한 아내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폭력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향후 재판에서도 계획적이냐 아니면 우발적이냐를 두고 많이 다툰 것으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사실 계획적이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지만 이춘재가 그 와이프한테 20일 전에 사건 발생 20일 전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식의 언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랬을 경우 분명히 자신 머릿속에 분명히 이 범행 자체에 대해서 계획을 좀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 이춘재가 법정에 서게 됩니다. 1심에서 어떤 판결을 받게 되나요? 일단은 제목을 보면요. 성폭행했잖아요. 그다음에 살해하고 사체를 은폐 및 유기했습니다. 뭐 제목이 굉장히 무겁죠, 재질이. 근데 살해를 하더라도 재질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 반인륜적 범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계획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법을 위반한 건 당연한 거지만 1심 재판에서는 반도덕적이다.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해서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로 1심과 마찬가지로 재질이 불량하고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말이죠. 불법이라 해서 반드시 반도덕은 아닌 겁니다. 도덕적으로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은 반인륜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그 결과가 뒤집히게 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겁니까? 네, 이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수면제를 먹인 것이 과연 살해까지 의도한 것인가가 문제가 됐습니다. 근데 수면제를 먹인 것은 성폭행을 의도한 것일 수는 있지만 네. 그 당시에 살해까지 의도한지는 분명치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야 처벌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네. 인두비오 프로레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성폭행 같이 사실은 거기까지도 의도한 것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법에서는 더 엄밀하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폭행은 모르지만 살해까지도 수면제를 먹일 때 계획했다고는 볼 수 없다. 이렇게 봐가지고 파기환송을 했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춘재는 파기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현재 부산 교도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범죄가 1994년이거든요. 예.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10차 범행과 사실 머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왜 당시에는 연관짓지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 당시에 그 경찰 수사 시스템의 문제일 겁니다. 지금은 킥스라는 어떤 네. 그 이 프로그램이 전산망이 그 구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도 다 공유하고 네. 볼 수 있어요, 수사관들이. 근데 그때는 전부 수기입니다, 수기. 손으로 쓰거나 그 타자기로 네. 그 두들겨가지고 입력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 경찰 전산망이 있다 보니까 뭐 다른 지역에서 나는 사건 자체를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몰랐어요, 거의. 그렇군요.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그 91년도에 91년 4월 달에 이제 그 10차 사건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네. 또 화성 인근에서는 또 비슷한 사건들이 몇 건 또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집중을 했었어요. 화성 쪽에 다 집중을 네. 했군요. 네, 저는 근데 위원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이 97년도까지 이루어졌잖아요. 네. 만약에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됐다면 이춘재의 존재를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넘어갈 뻔했다. 이런 생각이 이거는 들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영원한 미제로 남을 뻔했겠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 DNA 네. 그 이 증거가 추후라도 지금처럼 밝혀져 가지고 수용자 DNA 대조가 가능하다면 네. 누가 그런 범행을 했다는 것 정도는 알 수는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이춘재를 통해서 어떻게 그렇죠.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말까지 오죽하면 지금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 처제 살인 사건과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저희가 유사점 그러나 의문점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김 팀장 일단 유사점 네. 뭔가 정말 일치하는 것 같다 용의자가 이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유사점은 바로 나이입니다. 현재 이춘재의 나이는 56살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당시 용의자로 20대 후반의 남성을 추정합니다.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요. 이 용의자의 현재 나이는 50대 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던 인물의 나이와 현재 지금 처제 살인 사건의 이 이춘재의 나이가 비슷한 겁니다. 이 나이가 큰 유사점입니다. 네. 또 다른 유사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범행 수법이죠. 범행 사실은 수법이요. 범행 수법이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화성 연쇄살인 같은 경우 사체를 유기하는데요. 보통 농수로라든지 또는 야산, 축대 밑 뭐 이런 데다가 사체를 유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이춘재 처제 살인 사건도 보면은 네. 집에서 약 8km 떨어진 그런 창고, 여기가 아마 이제 공사 현장에 있던 창고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유기를 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살해 수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춘재를 지금 DNA로 우리가 지금, 용의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특정한 건데, 그 DNA 말고도 이 살해 수법이라든가 사체 유기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슷한 것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물론 아까 그 부산교도소 갔을 때 부인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5차, 7차, 9차만 지금 DNA가 나온 것이지 나머지는 안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이춘재가 계속해서 다른 사건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면 계속 수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건에 대해서 자백을 받아내든지 다른 증거를 통해서 경찰이 입증할 아직 그런 수사가 남아 있는 거죠.
또 범행 수법의 유사점이 또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뭔가 흉기나 이런 걸 동원하기보다는 뭔가 여성의 물건을 통해서 묻거나 뭐 이런 특징이 엿보이더라고요. 예, 이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2차 사건 때 그 이 범인이 들고 왔던 드라이버를 사용한 거 빼고는요. 나머지 9차례 그 사건은 거의가 이 범행 도구, 범행을 하면서 결박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교살이 7건이거든요. 목을 스타킹이라든지 목도리라든지 옷까지 내복을 꽈가지고 교살한다든지 이런데 그게 7건 정도 되거든요. 이런 거를 전부 다 피해자의 옷가지를 사용해서 범행을 했어요. 그래서 결박 도구, 제압하는 도구, 그 다음에 살해 도구가 항상 피해자의 속옷 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춘재하고 화성연살인 사건의 범인하고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처제살인 사건 때도 시신이 스타킹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교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도구를 쓰지 않았다는 점이 이춘재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비슷하면서도 약간은 다른 점을 저희가 엿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흉기를 사용해서 뭐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처제살인 사건의 이춘배는 둔기를 사용했더라고요. 실제로 범행 수법 자체로 연쇄성을 따지는 거나 동일성을 따지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시그니처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즉, 고유한 특성, 범행을 유용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시그니처를 우리는 연관성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스타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 둔기로 먼저 살해를 했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킹으로 목을 조를 필요는 없는 거죠. 교살할 필요는 없는데 그 행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시그니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범행 수법은 또 피해자가 다릅니다. 대상 자체가 모르는 사람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 있고요. 또한 시체 유기가 근데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1km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되게 깊숙하게 어떤 은폐의 시도가 굉장히 크게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 유사 특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묻는 게 아니라 은폐를 시키는 거죠. 축대 밑이라든지 맞습니다. 창고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그 처제살인 사건 때도 그냥 그 철물점 야적장에 그냥 방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치. 근데 방치지만 은닉은 맞아요. 이 화성 사건의 큰 특징이 뭐냐면 낚아챈 다음에 성폭행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의 옷까지 등등으로 살해한 이후에 반드시 그 장소에 두는 게 아니라 들깻잎 사이라든지 볕단 사이라든지 농수로 그 배수구라든지 이런 데 숨기는 거를 했어요. 가지치기 한 나무 틈 사이라든지 이 경우도 창고로 보이는 곳으로 거긴 은닉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아까 우리 김민희 프로파일러가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피해자의 물품을 사용해서 교사를 일하는 어떤 그런 선택을 하면 풀기를 합니다, 이게. 풀어서 가져가거나 치울 수 있는데 늘 감아둬요. 그 현장에 그대로 스타킹을. 그것도 일종의 시그니처입니다. 자신만의 특징을 남겨놓는군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는 사실 회의하면서 굉장히 다른데 이춘배가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의문점을 가졌는데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굉장히 틀린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은 좀 주교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 제가 듣기로는 10건 중에 한 7건 정도가 B형, 혈액형 B형이 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의자가 B형일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이춘재 저희가 판결문을 검색해보니까요, 위원님. O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혈액형이 다른데 그러면 이거 너무 치명적인 차이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당시에 그 혈흔 관계는 좀 더 아마 경찰이 정밀하게 보겠지만요. 피해자의 혈흔도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생활 반응 속에서 그 사람의 옷 속에 그 다른 사람께 제3자에게 묻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재차 수사를 하면서 확인할 겁니다. 그렇군요.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춘재가 어쨌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일 가능성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DNA도 검출됐고요. 그러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본격적으로 좀 되짚어볼까 하는데요.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많은 경찰들이 노력했음에도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진실에 다가가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